시골에서 자란 저는 집에서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밭일을 하다가 쉬는 틈을 타서 몰래 공부를 하고는 했어요. 당시 오빠는 대학교에 막 들어갔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집에서 일을 하라며 학교를 그만두게 했거든요. 저는 식구가 다 잠들고 나면 오빠가 쓰던 책을 몰래 가져다가 밤새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았어요. 엄마는 입버릇처럼 집안에 남자가 잘 돼야 여자들이 편한 거라며 남자들 잘 되라고 열심히 밀어주면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괜히 네가 공부하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도 공부를 해서 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에 집에 온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숙은 똑똑하지 않나요? 자기가 안 하겠다면 몰라도 저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은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격해서 오빠한테 고맙다고 했죠. 대학에 가보니 내가 얼마나 생각이 좁았는지 알게 됐어. 너도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 알았지? 저는 오빠 말대로 농사일을 도우면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느 지방 학교에 6학년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잘한 만큼이나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곳의 아이들이 더 각별하게 느껴졌고 저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반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하는 아이였는데 수업 시간이면 늘 피곤에 지쳐 자고 있더라고요. 손톱이며 옷이며 흙이 묻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도 밭일을 돕는구나 짐작했어요. 무엇보다 가끔 도시락도 못 싸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놀림을 받고 있길래 봤더니 신발에 구멍이 나서 벗겨져 있더군요. 선생님, 박경희 신발 빵꾸 났는데 그거 그냥 신고 왔대요. 하나이가 저를 보면서 큰 소리로 말하며 자기가 엄청 잘못된 걸 저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반으로 들어가게 하고서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제 슬리퍼를 줬어요. 여유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신발이 떨어진 건 오래돼서 그런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점심 먹을래? 선생님이 밥을 많이 싸워서 혼자 못 먹을 것 같아. 아이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제가 경이라는 아이에게 슬리퍼를 빌려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반 아이들 사이에 퍼졌어요. 저는 다음 날에도 눈치껏 경이가 점심을 못 싸오는 것 같으면 교무실로 불러서 밥을 같이 먹고 남은 참고서를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들은 경희를 놀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선생님하고 친해서 좋겠다며 말 거는 애들도 생겼어요. 경희는 2학기 때부터 성적이 쑥쑥 오르더니 어떤 과목은 100점을 맞기도 했죠. 저는 교무실에 온 경희한테 칭찬을 했어요. 경희 정말 대단하다. 집안일도 도우면서 공부도 잘하네. 그 말에 아이는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제가 있던 곳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밭일 도우며 학교를 다녔지만 경희처럼 일을 많은 애는 없더라고요. 조금도 자기 시간이 없이 거의 일만 하는 아이였어요. 저에게 칭찬을 받은 후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펴놓고 틈틈이 공부를 하더군요. 그리고 6학년 마지막 시험에서는 반에서 3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제가 다 뿌듯했어요. 저는 졸업식 때 경희를 꼭 안아줬어요. 경희는 뭘 해도 해낼 수 있어. 선생님은 믿어.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며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경희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반년 정도 더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 당시에는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도 있는데 밖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 내조 잘 하면서 아이를 가지라고 난리였어요. 저도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결혼하고 1년쯤 후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조금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숙직을 한다고 하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숙직이 자주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당신 학교는 숙직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혹시 숙직 빠지는 선생님들이 있고 당신이랑 몇몇 선생님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서는 거야? 그런 거면 부당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학교가 선생님들 숙직을 좀 많이 세워서 그래. 당신 걱정하는 그런 일 없으니까 염려 마. 라며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주 숙직을 하면 몸도 상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또 숙직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밥이랑 반찬을 넉넉히 해서 학교로 가지고 갔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요. 그런데 학교에 남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분명 오늘 다른 선생님들하고 숙직 선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자 수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숙직실까지 데리고 갔어요. 김민섭 선생은 분명 숙직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 학교는 숙직 많이 안 세워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와 완전 달랐죠. 저는 설마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숙직실에는 젊은 남자 선생님만 한 명 있었어요. 김민서 선생님은 오늘 끝나자마자 나가셨는데요? 라며 제 눈치를 보길래 저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얼른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은 어디에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얼른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숙직실에 있던 선생님이 쫓아 나오더군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라며 시작한 얘기에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학교 몇몇 교사와 올려서 도박팜에 간다는 거였어요. 저랑 몇몇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학교에서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판돈도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모님 홀몬도 아니신데 계속 이렇게 속이고 도박판에 다니는 건 아니지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기는 했어도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도박이라니. 누가 모함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집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들이닥치는 걸 보고 다 사실이었구나 실감하게 됐죠. 그때는 제가 임신 8개월이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도박이라니. 우리 아이 태어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것보다 학교에 알려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말인데 형님한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당장 필요한 거 얼마라도 말이야. 나 학교에 알려지면 정말 끝장이야. 응? 여보 부탁이야. 아니 그걸 왜 우리 오빠한테 얘기해? 차라리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당신은 내가 엄마한테 망신 당하는 게 그렇게 보고 싶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꼭 걱정을 드려야겠어?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면 되지. 걱정 끼치는 게 싫은데 도박을 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알지? 이 돈은 우리끼리 해결 못해. 그러니까 형님한테 좀 빌리자고. 우리가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내가 도박하고 돈 좀 잃었다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 힘도 못 쏟아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는 곧 태어나고 수중에 돈은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도박업자들이 집에 오는 걸 막아야 했어요. 저는 별 수 없이 오빠에게 돈을 빌렸어요. 남편이 도박 빚을 졌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서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만 했죠. 아이 태어날 때 되니까 돈 들어갈 곳이 많지. 나도 주변 봐서 다 알아.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라며 별만 않고 빌려주는 오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돈과 적금을 해약하고 남편 빚의 일부를 갚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편 빚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궁리 끝에 집에서 공부방을 열었어요. 아는 분들 소개로 학생들이 하나둘 모였고 저는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다행히 학부모들이 마음에 들어해서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곧 아이를 출산해야 돼서 그 사이에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저는 학부모들한테 아이 낳고 딱 한 달만 쉴 테니 그동안만 좀 봐달라고 했어요. 대신에 공부방 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해도 된다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집에 와서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무리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억척스럽게 돈을 버냐? 너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못 쓰는 거야.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다 주잖아. 정말 당신 아들 도박빚이 집 한 채 값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도 있고 저도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그랬죠. 그렇게 시간이 갔고 저는 딸을 낳은 후에도 공부방을 계속했어요. 제가 하는 공부방에서 1등 하는 아이도 나오고 애들 성적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자 자기 아이도 봐달라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만 하던 걸 매일 하는 걸로 바꿨고 제 수입으로 빚을 갚으며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빚을 얼추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다른 곳에서 도박빚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당신 도박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또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해? 이제 나도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실수였어. 정말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전에 있던 학교 물리 선생이 불러서 갔다가 거기 잠깐 앉아만 있다가 온다는 게.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정말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몰라. 이번에도 당신 손 놓고 있으면 나도 아무것도 못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영은이는 어떻게 하고 우리 집은?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지. 당신 이럴 때마다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진다. 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영은이 걱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또 도박을 해? 나야말로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겠다. 저와 남편은 그날 크게 싸웠고 다음날 이른 아침 남편은 말도 없이 출근해 버렸어요. 저와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일단은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했죠. 결국 다시 오빠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에 여윳돈을 두는 편이라서 얘기할 곳이 오빠밖에 없었어요.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매제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고 보니 통 연락을 못 해봤네. 그냥 집 대출한 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번에도 틀림없이 갚을게. 많이 어려운 문제면 내가 그쪽으로 전문가 소개시켜줄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오빠. 저는 오빠가 빌려준 돈으로 먼저 도박 빚을 갚았고 남편에게 월급에서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방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도 여기저기 들어가는 데가 많았고요. 근데 남편은 그럴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왜 돈이 없어? 솔직히 나 당신이 왜 그렇게 생활비를 안 보태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거 엄마 다 드렸어. 노인네들이 돈 들어올 때가 어디 있겠어. 자식인 내가 보살펴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치부는 숨기고 어떻게든 자기 부모한테 괜찮은 아들 노릇만 하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안 돼. 빚 갚아야 돼. 생활비 모자라. 시댁에 드리는 돈을 좀 줄여서라도 생활비에 보태줘. 라고 하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주던 걸 어떻게 줄인다고 해. 제정신이야? 그럼 당신이 학생을 더 받으면 되잖아.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스워? 라며 또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쳤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기막힌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네가 공부방 학생을 더 받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 남자가 노름 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네가 평소에 얼마나 볶으면 여태 다른 건 쳐다도 안 보는 애가 그런 걸 다 할 생각을 했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그새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통화를 했는지 한바탕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가 도박을 한 해 만에 엄마한테 얘기를 해? 내가 그랬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신용이 없어?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사니까 당장 나가. 뭐? 말 다 했어? 내가 오죽 답답하면 가서 얘기했겠지. 나가라고? 그럼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겁이 나서 여태까지 참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짐을 챙기기도 전에 제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던졌고 저는 딸을 안고서 허둥거리며 나와야 했죠. 시댁에서도 저한테 냉담했어요. 남편 저렇게 만든 건 저라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갈 데도 없고 어째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여관을 잡았는데 어떻게 오빠가 알고 찾아왔어요. 오빠는 제가 큰 돈을 2번이나 빌려가는 게 이상해서 남편에 대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자 지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저는 오빠 품에 안겨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새언니도 아무 말 없이 저와 딸을 반겨주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오빠 집에 있으면서 다시 공부방을 열었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몇 년 후 딸과 나와서 살게 됐어요. 그 사이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나마 오빠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한테 다른 불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나 양육비도 준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지만 저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 무슨 생색을 낼까 생각만 해도 싫었거든요. 딸아이는 별탈 없이 잘 컸고 공부도 썩 잘해서 대학원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작은 보습 학원을 차려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사이 재혼을 하라는 말도 있었지만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게 떠올라 거절했어요. 시댁과 남편이라면 치가 떨렸어요. 그러다가 오빠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알게 됐어요. 젊을 때 일한다고 몸을 혹사시켜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간경화가 됐다는 거였어요.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새언니는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이 힘들었고요. 제가 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도 간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새언니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외삼촌 일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일단 나도 적합한지 보고 되면 나라도 해야지. 삼촌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인데? 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간 검사를 받고 정신이 없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몽땅 날리고 잠적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했더니 남편은 제 주민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돈을 빌려 쓴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듣자 하니 남편은 저와 헤어진 뒤 재혼을 했는데 도박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또 이혼했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 어디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아침에 억대 빚을 지게 된 거였죠. 아니 어떻게 이 인간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다가 딸과 병원에서 만날 시간이 돼서 집을 나섰어요. 대학병원 의사한테 간이식 수술에 대해서 듣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근데 그 교수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혹시 윤지숙 선생님 아니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교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선생님, 저 경희예요. 박경희. 선생님이 점심도 주고 참고서도 줬던 경희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고 반가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의사가 됐어요. 라며 제 앞에서 큰절을 하는데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딸도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어요. 경희는 오빠와 딸의 수술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픈 오빠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면 좋을지 난감했죠. 경희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도 걱정만 됐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영 얼굴이 안 좋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저는 별일 없다며 얘기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남편이 변호사예요. 라며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 남편 법률사무소에서 힘을 써준 덕분에 저는 도망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이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도 네 딸 아버지고 같이 살던 사이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능력되는 사람이 갚으면 되는 거지.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없어지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경희 남편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아드님은 지금 남의 이름을 도용한 죄까지 지은 거예요. 윤지숙 선생님은 이제 아드님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라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라고 하자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다음날 전 남편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그걸 엄마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엄마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돈을 빌려요? 영훈이 참 잘 컸구나. 많이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으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죠. 아무리 아빠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 못 믿네요. 라며 따끔하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나는 당신 돈 갚을 의무 없어. 내가 왜 평생 당신 빚에 치여 살아야 해? 우리는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이니까 더는 이러지 마. 그럼 명의 도용 고소라도 하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내 돈 빌린 거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다 처리해야 된다고 했고 나도 당신 봐줄 생각 없어. 지금 그냥 넘어가면 당신은 또 이런 일 저지를 사람이야. 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딸과 돌아섰어요. 그 후 시어머니도 몇 차례나 저한테 부탁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더니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경희 남편의 도움으로 제가 그 빚과 상관없다는 걸 입증했어요. 그 사이 오빠와 딸은 수술을 잘 받고 회복했죠. 오빠 부부도 저와 경희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남한테 잘하고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며 오빠는 저를 지켜 세워줬어요. 경희는 그 뒤로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 딸한테 좋은 남자도 소개해줬고 딸은 그 남자와 재작년에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 오빠 부부와 노년을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씩 딸 부부 얼굴도 보고 경희를 만나 옛날 일도 얘기하고요. 어떤 인연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해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런 행복이 아직도 꿈만 같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도 제 사촌 동생만큼 또라이가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사촌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사이가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가까운 사이로 지냈죠. 아빠 형제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중에 작은 아빠의 딸인 지연이랑은 가까이 지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질투가 많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지게 되면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아이였어요. 그것에 지친 저는 지연이가 싫고 불편했지만 작은 아빠와 저희 아빠가 친하게 지냈고 서로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제가 싫다고 해서 지연이를 안 만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약하고 욕심 많은 성격 때문에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늘 공부에서 1등을 했어요. 점수가 1점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미치겠다고 하면서 울부짖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했죠. 그에 비해 저는 둔한 성격이어서 지연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말던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나는 뭐 지연이처럼 독하게 안 살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자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그런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었지만 지연이는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때문에 신경증이 와서 작은 아빠가 더 이상 저희 아빠랑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만나면 나도 봐야 하고 집안끼리 모이는데 그게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되었고 무엇보다 지연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고 하면서요.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면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겠구나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연이랑 안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평범한 학교에 원하던 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연이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부터 지연이와 저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체육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굉장히 큰 키에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얼굴이 정말로 훤칠하게 잘 생겼습니다. 요즘 트로트에 나오는 장민호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무료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별다를 것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정말로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까 소개 한번 받아보라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그걸 덥석 문 거죠. 원래 소개팅 같은 거 잘 안 받는 스타일인데 너무 삶이 재미가 없고 심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가볍게 나간 자리에서 평생 보게 될 것만 같은 사람을 보고야 말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남자한테 솔직히 말하면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아직도 그 부분이 실수였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랑에 빠진 저는 그 남자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는 데이트를 지속하면서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부터 저희의 교제는 시작되었고 애초에 만날 때부터 진지한 만남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시간이 흘러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고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비슷비슷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는데 큰 이상이나 힘듦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나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부모님 직업이 그리 좋지는 않아도 돈이 있는 편이었고 남편 집안, 그러니까 시댁 쪽도 시부모께서 굉장히 돈이 많았거든요. 뭐 아무튼 양가 집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예단비 이런 걸로 시끄럽게 안 해도 되고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린 존재가 제 인생에 톡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딱지가 올라와서 미칠 것 같은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제 결혼식에도 안 온 지연이, 그러니까 사촌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언니, 뭐하고 지내?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라고요. 저는 너 바쁘다고 내 결혼식도 안 왔잖아. 요즘도 그렇게 바쁘니? 올해 말에는 한번 봐야지. 작은 아빠가 너 요즘 힘들다고 걱정하시더라. 이번 주에 집에서 보자. 하면서 저는 작은 아빠 집으로 놀러 갔고 그때 사촌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8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쭉 안 봤으니까요. 사촌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취업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래도 과외는 잘 구해져서 돈은 쏠쏠하게 벌고 있네. 언니, 결혼했다며? 남자 얼굴 좀 보여줘. 형부 얼굴 나도 궁금해. 라면서 치근쩍 되더라고요. 얘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계기가 생겼나 굉장히 살거워졌다고 생각한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지연이가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잡은 거야? 대박이다. 엄청 잘생겼는데? 나 진짜 언니가 다시 보이네. 언니는 좋겠다. 이렇게 멋지고 등치 좋고 잘생긴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집에 갈 때마다 기분 좋고 설레이지. 라고 하면서 엄청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연이의 그런 반응을 보고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애가 워낙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가지고 쟁취하고 말아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죠. 설마 내 남편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하면서 상상을 멈췄고 저는 지연이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연이는 좋다고 하면서 날짜를 잡았고 그 날짜에 제 남편과 지연이 그리고 저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지연이는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풀게 같이 놀자고 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고 남편과 지연이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지연이가 일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놀러 오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된 순간 모든 일상을 뒤집어버리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신상 백을 샀다는 문자의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이렇게 짠돌이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예쁘게 써서 나를 주려고 몰래 계획을 한 거야? 내 남편한테 이런 자상한 면모가 있었나? 엄청 감동인데?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그 가방을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남편의 입에서 가방에 가짜도 안 나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가방 산 걸 나한테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발을 동동거렸고, 제가 먼저 왜 가방 안 주냐고 말하면 핸드폰 몰래 본 게 들킬까봐 말도 못하고 진짜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다시 봤는데 그 가방은 저를 주려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주려고 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이쁜이로 저장되어 있었고 위에 나눈 대화들은 이미 삭제된 상태이고 하루 전에 나눈 대화들만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는 가방 이쁘지? 자기 주려고 내가 오픈런에서 정말 반찬해고 그거 샀잖아. 원래 돈 진짜 아끼는 스타일인데 사랑 앞에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다 주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 라고 하면서요. 이놈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우는구나 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로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메신저 창에는 어떤 사진도 없었고 제가 그 상간녀를 추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순간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바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척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남편과 제 사이는 이미 쫑난 게 확실하고 상간녀랑 남편에게 복수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그때 귀신같이 다음날 사촌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뭐 해? 우리 빙수 먹으러 가자! 하고요. 저는 솔직히 주변 친구들한테 남편 바람났다고 말하기는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숨겼는데 사촌 동생은 가족이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빙수 먹으러 가자 라고 사촌 동생에게 말을 했고 동생은 바로 저희 집 앞에 와서 빙수 가게로 갔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이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한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형부랑 사이라도 틀어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궁금하니까 라고 말을 하자 저는 그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고민들을 모두 털어놓은 거죠. 내 남편이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나 몰래 다른 여자한테 가방도 사주고 그래서 나 지금 엄청 혼란스럽다고. 그 상간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위치 추적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말하자 사촌 동생은 굉장히 놀란 눈치를 보이면서 그게 진짜냐고 형부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거냐고 진짜 정 떨어진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진짜라고 네 형부가 그런 썩어 빠진 놈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죠. 사촌 동생은 저와 함께 제 남편 욕을 같이 해주고 상간녀 고소해버리라고 하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무리 얄밉고 고집불통이어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빙수를 먹고 사촌동생을 차로 끌고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먹은 빙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 빙수집에 다시 가서 딸기 빙수를 포장하려고 했어요. 여기 딸기 빙수 따로 포장되는 거죠. 집으로 가는데 시간은 오래 안 걸려서 아이스 냉동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카드요. 라고 말을 하자 거기 주문을 받은 사장님이 갑자기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왜 사장님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주문한 빙수가 나왔고 빙수를 받으려고 갔더니 사장님이 혹시 시간 되시면 정말 주제 넘는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초면인 사장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니 그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일단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자리에 앉아서 사장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의도치 않게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우신다고 들었는데 같이 온 여성분이 그쪽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이 빙수집에서 엄청 알콩달콩하게 손잡걸 제가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똑똑하게 그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남편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빙수를 사갔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거기 배경화면이 그쪽 얼굴이라서 제가 그쪽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왜 자기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랑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오늘 밝혀진 것 같아요.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상간녀는 오늘 당신이 고민을 토로한 그 여자, 당신 말로는 사촌동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간녀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카페 CCTV 캡처본 찾아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하면서 손이 떨렸고, 일단 이 사람 말만 믿고 사촌동생을 상간녀로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냐고 내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제 번호를 물어보았고, 저는 번호를 드리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사장님이 제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는 한쪽 구석에서 빙수를 먹으면서 들어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쁜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 남편 같은 짠돌이 어차피 나도 질린 상태였어. 내가 이번에 절대로 넘어가 주지 않을 거야. 통쾌하게 복수할 거야. 딱 기다려.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미대를 나온 사촌동생은 큐레이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각종 미술관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애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미술관에서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술관에 사촌동생에 관한 스펙과 불륜 이야기들을 싹 다 뿌렸습니다. 팩스로요. 그리고 서울대 게시판에 전부 올렸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사촌동생은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거야? 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남의 남편 빼앗았으면 이 정도 보복은 각오했어야지. 라고 말을 했어요. 사촌동생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술을 진탕 마신 건지 술 취해서 전화가 와서는 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했어. 그래서 항상 갖고 싶은 거 다 내 손 안에 넣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잘생기고 멋진 남자는 내 손에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런 남자 못 만나지 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언니의 남편을 본 거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남자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남자가 언니 남편이라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왜 언니는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 그래서 결국 내가 언니 남편 꼬셨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가지고 싶었던 거 가졌으니까 후회 없어. 어차피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니까. 나는 서울대 출신의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로 성공할 거니까 라고 하면서 미친 소리를 내뱉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얘가 술의 힘을 빌려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생각을 했고 정신 못 차렸다는 판단이 든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학교에도 당연히 불륜에 대한 소식을 터뜨렸어요. 한순간에 남편은 무너진 거죠. 거기는 학교열이 높은 학교였는데 학부모들이 이런 선생한테 우리 애들 가르치게 할 수 없다고 빨리 퇴출시키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교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진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제 사촌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른 사실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냈고 결국 작은 아빠의 멱살을 잡고 만 거죠. 네 딸 관리 잘 안 하냐고 하면서요. 작은 아빠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고 하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사촌 동생한테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사촌 동생은 당연히 맞고 있을 리가 없었고 본인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누구랑요? 제 남편이랑요. 참 세기의 사랑이 납시였구나 생각을 한 저는 이것들을 싹 다 고소해버려야지 안 되겠네 싶었어요.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쌍으로 진행한 저는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고 급속도로 이혼이 진행되면서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서 카페 사장님의 결정적인 CCTV 증거물이 항목했고요. 그때 사장님이 괜찮냐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덕분에 마음 정리 잘했다고 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희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사장님이 저에게 진심을 토한 겁니다. 사실 그쪽이 저희 가게 앞에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고. 그러다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포기했는데 이제 이혼했으니까 내가 진짜 잘해줄 테니까 우리 진작에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장님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제 전 남편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분의 청혼을 받고 이혼의 아픔을 딛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사장님은 빈수가게 사장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빌딩 전체 소유주라는 것을요.
한순간에 저는 이혼하고 정말 평범한 중상층에서 거의 억소리 나는 부잣집의 여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고 제주도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행기 태워서 데려다주고 공항에 도착해서는 슈퍼카를 대동해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웬수는 웬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전 남편과 사촌동생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사촌동생은 제 옆에 있는 그 잘생긴 사람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보였고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다시 그 남자와 오붓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촌동생이라는 애가 우리 가게에 와서 자기 번호를 물어봤다고요. 당신 사촌 언니랑 나랑 사귀는 거 모르냐고 알면서도 또 그 짓거리로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거냐고 말하니까 사촌 동생이 우리 언니 맨날 잘생긴 남자 사귀는데 나 정말로 질투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지금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거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당신 같은 여자는 평생 밑바닥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네가 잘생긴 남자 꼬시는 판무파탈의 매력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하냐고 웃기지도 않다고 어디서 비빌 얼굴도 아니고 매주를 맨발로 밟은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남자친구 뺏는 그 심리 모를 것 같냐고 하면서 모욕을 준 거죠. 사촌동생은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뭔가 매주랑 사촌동생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웃기면서도 정말로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자기 진짜 말 잘한다고 그래서 이런 카페 일도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웃었어요. 그 남자는 절대로 바람 안 피울 거라고 당신 전 남편이랑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증명할 거니까 나만 믿으라면서 저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저는 진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지속한 저희는 그 남자의 청혼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제 남편이 된 그 사장님의 가게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네요. 부자 남편 덕분에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나 좋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진짜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오히려 이혼한 게 정말 1000만 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이 정말로 신이 저에게 준 선물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 그 사촌동생은 뒤늦게 제가 각종 미술관에 사촌동생 관련한 서류를 보낸 걸 알고 지금 자기 취업 안 된다고 통곡을 하고 있고 학원 강사를 하려던 남편은 자기 불륜이 학원가에 쫙 퍼져서 취업이 안 되어서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 바람나서 창피해 미치겠다고 하면서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참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을 쌍으로 파국으로 보내버린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제 주변에는 말도 못하겠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네요. 저희는 30대 초반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애는 2년 정도 했습니다. 연애할 때 결혼 전에는 신랑이 혼자 살았는데 신랑은 본인 집하고 왕래도 거의 없었고 명절에 저는 친척 집에서 가족하고 있을 때 신랑은 집에서 떡국이나 송편만 먹고 곧바로 본인 집으로 오거나 명절에도 본가에 거의 안 갔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명절에 혼자 왜 그러고 있냐고 하면 귀찮다고 하기 일쑤였고요. 친척들하고 연락하거나 자주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하고 시댁 식구들하고 이모님들, 고모님들 인사 뵙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님 생신하고 막내 이모님 생신하고 음력 날짜가 비슷해서 생신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거라 케이크도 신경 써서 만들어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남매이신데요. 이모님들 5분, 이모부님 5분, 외삼촌 2분, 외숙모 2분,
그 아래 자녀들까지 몇십 명이 식당 하나를 빌려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식당 하나를 통으로 빌려야만 해결이 될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원래 다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 뵙냐고 하니까 이번엔 그냥 날짜가 비슷해서 저도 소개할 겸 해서 자리를 만든 거고 원래 이렇게까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쳤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저도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제 보증금에 제가 모아뒀던 적금을 다 보태고 신랑은 모은 돈이 2천 정도밖에 없어서 시댁에서 신랑에게 7천만 원 정도를 주셨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고 해서 2억 정도 하는 빌라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별도로 예단비는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님, 시할머니, 시고모님 한복이랑 신랑 한복, 신랑 맞춤 정장, 시아버님, 도련님도 정장 맞춰드리고 아가씨 예복, 구두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빠, 남동생도 신랑이 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정장을 맞춰드렸습니다. 그때도 사실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신랑도 모아둔 돈이 없고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7천만 원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드려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말이 되면 신랑이 시댁에 가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갑자기 시댁에 가려는 신랑도 그래 결혼했으니까 잘하고 싶나 보다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나 보다 생각하고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나쁠 거 없다는 생각에 주말마다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건지 아가씨도 시댁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쉬시고 어머님 혼자 외벌이 하시고 아가씨가 고등학생인데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아가씨를 챙기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냥 뭐 용돈 몇 번 주고 자주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먹고 싶으니 이걸 사달라, 무슨 영화가 보고 싶으니 영화를 보여달라, 어딜 가고 싶으니 어디를 데려가달라, 용돈을 달라, 용돈은 얼마가 필요하다 등등 아가씨가 요구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점점 더 당연하게 뭐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언니한테 사달라고 해, 언니한테 가자고 해, 언니한테 달라고 해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를 보고 항상 인사를 잘 안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쳐다보고 말거나 쳐다도 안 보거나 영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영화 보여주려고 같이 만나도 저보고 인사도 안 하고 힐끔 보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영화 보기 전 팝콘이나 음료수가 먹고 싶을 때나 카톡으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등등 말하면서 말 거는 거 제외하고요. 어떤 때는 옆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저 콜라 좀 사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솔직히 짜증도 나고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얘가 나를 우습게 보나 싶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제가 직접 말하고 더 사이만 틀어질 것 같고 해서 신랑에게 좋게 애눌러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아. 나한테도 바라는 것도 많으면서 정작 만났을 때 인사도 안 해. 내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러니 자기가 먼저 좋게 말을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신랑도 좋게 말하고 나중에 행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머님도 아가씨를 대놓고 지적하기도 하고 했는데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가 가도 인사는커녕 소파에 누워서 꿈쩍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본 적도 있었으니 어머님도 옆에서 보시기 민망하셨겠죠. 결국에는 어머님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그냥저냥 지냈는데 신랑이 한 달에 매달 어머님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똑같이 드리자고 했더니 우리 집은 아빠 엄마 두 분 다 일하시니까 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본인 집은 엄마가 외벌이라 도와줘야 한대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만약 어머님이 50을 드리면 우리 집엔 30이라도 드리는 게 도리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괜히 비교하고 우기지 말라고 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 문제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단호하니까 결국 매달 생활비는 안 드렸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시댁을 만나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밥값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기만 하면 아가씨가 꼭 뷔페를 가자고 합니다. 뭐 샤브샤브 뷔페부터 해서
솔직히 우리 집은 만나면 아빠가 거의 사시고 저희는 가끔 내거든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아가씨가 평소에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매주 7명 뷔페값 계산하려니까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인당 뷔페값이 싼 것도 아닌데 너무 눈치도 신경 안 쓰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밥값을 내려니 화가 났죠. 우리 집에는 밥 한 번 살까 말까인데 시댁만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건가 싶어서 밥도 목구멍으로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저희 아빠랑 아직도 어색하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댁은 매주 만나고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만 거의 보고 그것도 명절에 피곤하다며 간이 많이 인상을 쓰죠. 그나마 생신에도 신랑은 바쁘단 핑계로 안 가고요. 저도 굳이 강요 안 하고 서운하지만 언니네 부부랑 제 가족끼리 챙겨드린 적도 많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생신 당일에도. 제가 일부러 며칠 전부터 예를 들어 일주일 뒤 아빠 생신이야 전화해 알겠지 라고 하면 응 그러고 나서 막상 안 하고 또 작년 생일에는 제가 내일이 아빠 생신이야 잊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전화해 라고도 했는데 안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게 터진 겁니다. 당일에도 전화를 안 하니까 제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저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 불편한데 관계를 강요하냐고 하면서 할 말도 없고 강요하면 더 하기 싫다고 하네요. 아버님께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본인은 그런 거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처럼 굽니다. 그냥 문자나 보내도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난 어머님 아버님 생신 되면 미리 전화하고 선물도 미리 준비하고 그것도 어떤 거 사드릴지 시간 내서 고민하고 고른다. 생신상 차려드리고 얼굴까지 뵙고 할 거 다 하는데 넌 그거 하나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하겠대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신랑이랑 말이 안 통해서 그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가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집 앞 공원에서 화를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도련님한테 형수 집 나갔다고 그새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신랑이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해서 생신인데 연락 못 드려 죄송하다고 하고 저랑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한테 신랑이 얘기한 건 잊고 있었는데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이 열무김치 맛있다고 한 통 가져오시면서 왜 싸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들으셨구나 하고 그냥 조금 서운해서 툭탁거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강요하는 거 아니래요. 강요하면 더 멀어지기만 하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 느끼고 더 잘하게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머님께 더 서운한 겁니다. 그럼 저도 아가씨도 불편하고 시댁 자주 뵙는 거 싫으니까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에게만 며느리 노릇해야 하는 건가 싶고 생각하니까 더 화만 나는데 그동안 시댁이랑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신랑은 저랑 싸우기만 하면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듯 어머님께 전화해서 쪼르르 다 말하고 신랑이 안 하면 도련님이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싸움이 아주 시댁의 가십거리일 정도였죠. 그리고 어머님이 작년 가을부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저희한테 결혼할 때 보태주신 7천만 원이 신용 대출이었는데 그것도 못 갚으셨다고 저한테 돈을 좀 보태달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했죠. 신랑이랑 막말로 난 결혼자금도 모아왔고 너는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주신 건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소리치고 화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 갚는 형편이라고 하시니 제가 월급을 받으면 매달 100만원씩 올해 6월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입금하면 입금한 지 1분도 안 돼서 잘 받았다 고맙게 잘 쓸게 이렇게 카톡이 오니까 매번 잘 쓰세요 할 수도 없고 진짜 내 돈만 종일 기다리셨나 싶기도 하고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고모님이 어머님께 700만원 빚을 갚으라고 주신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에게 제가 우리가 드린 돈도 700이 넘는데 그럼 도대체 그 7천만 원은 언제까지 돈을 들여야 갚을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어머님 돈 드리려고 일하는 거냐고 그럴 거면 일 안 할 테니까 당신 용돈으로 챙겨드리든 하라고 말했죠.
당신은 고모님이 700도 드린 거 알고 있었냐고 다그치니까 몰랐다고 본인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5천이 넘는데 어머님께 언제까지 드릴 거냐고 본인도 화가 난 건지 이제 그만 드리자고 하고 6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돈 문제는. 그리고 어제 일이 터졌네요. 처음에 생신 파티 같이 했다던 시댁 식구들이랑 이번 주말에 경기 인근 계곡으로 1박 2일 휴가를 가는데 솔직히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결혼 초에 2번 유산하고 저희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시댁에서도 엄청나게 바라시고 어른들 만날 때마다 소식은 없냐고 물으시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좋은 말로 좋은 일하지만 본인들 아는 온갖 정보를 다 알려주시며 충고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나님 때문에 불임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에도 병원에 가야 하고 제가 배란이 잘 안 돼서 배란 유도주사를 맞고 지금 그날인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회사에서도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여행까지 가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랑한테 어젯밤에 좋게 운을 뗐어요. 몸이 너무 안 좋고 병원도 가야 하니까 이번에는 저는 안 가면 안 되겠냐고요. 신랑이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시댁이 기독교라 제사가 없거든요. 너는 제사도 없어서 남들처럼 명절 제사상을 차리냐 무엇을 하냐 네가 하면 하는 게 얼마나 있고 뭘 얼마나 힘들다고 시댁 행사에도 안 가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 앞으로 가족 없는 셈 치고 나도 너희 가족 안 보고 살고 너도 우리 집 안 보고 살라는 거죠. 앞뒤 정황 다 자르고 제가 시댁 행사에 안 간다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서운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내가 언제 한번 시댁 행사 안 간 적 있냐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시댁에 할도리를 안 했냐고, 경조사를 당신처럼 안 챙겼냐고, 뭘 내가 원하고 바라기냐 했냐고, 오히려 복날엔 도련님이랑 시댁 식구 모시고 집에서 날 더운데 백숙 해드리고 때 되면 어머님 스카프 사드리고 뭐해 드리고 할 거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냐고 엄청나게 푸닥거리 한바탕 했네요. 그랬더니 자기랑 왜 결혼했냐고 그럴 거면 살지 말재요. 정 떨어진다고 살고 싶지 않다면서 막말하는데 적반하장꼴이 정말 가사로웠습니다. 누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싸우고 엄청나게 울었는데 계속 서럽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인가 싶고 불임센터 가면 남들은 다 신랑이랑 같이 와서 있는데 저는 신랑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가서 덩그러니 매번 있는 것도 갑자기 더 서럽고 어제부터 잠도 설치고 기분도 안 좋고 엉망이네요. 그냥 제가 참고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참에 정말 저도 안 간다고 밀어붙이고 가지 말아야 할까요? 진짜 속 편하게 양쪽 다 서로 보지 말고 연 끊고 살아야 할지, 진짜 이혼 각오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 버릇을 뜯어 고쳐야 하는 건지 진짜 복잡합니다. 저만 희생하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이 너무 서럽고 속상합니다. 괜찮으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후기. 우선 신랑이랑은 아직도 냉전 상태고요. 전화와도 안 받고 무시하고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괜히 불쌍한 척 하면서 제 눈치를 보네요. 평소엔 하지도 않던 집안일까지 하면서 은근히 알아서 기고 있는데 그게 더 싫습니다. 다 작전 같아서 이제 믿음도 안 가네요. 아기는 신랑이 제일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몸에 좋다는 보약까지 지어다 주시면서 아기 타령이셨고 신랑은 직장 동료나 지인들 아기만 봐도 눈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라 저도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크죠. 저도 아기를 좋아해서 많이 바라기도 했었고요. 이번 주말 여행은 절대 안 갈 겁니다. 이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싸운 이유의 반 이상은 대부분 아가씨 아니면 시댁과의 돈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아직 어리고 아기 같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고1이 어린 나이인가요? 전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족들 앞에선 순한 양처럼 소심한 척 애교 잘 부리는 막내딸이지만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욕설로 일관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무섭기까지 하던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댁 식구들 눈엔 그저 어린 막둥이인가 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그냥 제 혼자 벌어서 우리 가족들 챙기고 저 혼자 쓰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밥에 어머님께 전화해서 주말에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했더니 서운해 하시길래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로 싸웠고 당신 아들이 각자 집 보지 말고 시댁과도 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자들은 원래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항상 그러니까 저도 신랑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신랑하기 달린 것 같다고 매번 제가 서운하고 치우치는 느낌에 결혼 생활이 괴로운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어머님 서운하시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못 간다 말씀을 드렸더니 뭐 하실 말이 없으신 건지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일단 알겠다고 몸조리 잘하고 조만간 보자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분명 아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그대로 말씀하시겠죠. 후련하지도 않고 아직도 답답하네요. 이번 주말이 지나봐야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욕해주신 분들도 위로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후기 한 번 더 글을 쓰네요. 결론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말이 지났고 저 빼고 모든 식구들이 여행을 다녀왔었죠. 꿀 같았어요. 그 주말이. 저 혼자 호텔 잡아서 호캉스를 하고 왔거든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지만 알던지 말던지 관심 없네요. 혼자 자쿠지에 몸 담그고 조식 먹고 산책하는 것까지 정말 힐링이었습니다. 그 시댁 여행에 따라갔으면 절대 느껴보지 못할 감정이었겠죠. 그리고 신랑은 지금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예요. 시어머니 오빠, 그러니까 시삼촌이 계시는데 엄청 엄하기로 유명하신가봐요. 저는 얼굴은 배웠지만 몇 마디 안 나눠봐서 모르고요. 그날 여행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희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봐요. 그런데 또 도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걸 말하게 되었고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라고 늘 강조하시던 시삼촌이 화가 나셔서 빗자루로 남편을 마구 때리셨대요. 다들 말리고 시어머니 거의 울려고 하시고 난리였나봐요. 시삼촌 덕 좀 보았죠. 진짜 두들겨 패고 싶었는데 대신 그렇게 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당장 사과하고 녹음해 오라고 하셨대요. 덕분에 정성스러운 사과도 받았죠. 뭐 진심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는 하더라고요.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존재를 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이번 일로 느낀 건데 마음속에 담아두면 화만 생길 것 같아요.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리고 계속 볼 시댁인데 불만이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말하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무작정 잘하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시는 거 보니 더 의사표현 해야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시누이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앞으로는 저한테 인사를 하든 말든 간섭 안 하려고요. 대신 저도 일절 챙겨주거나 용돈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혜를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러게 신랑 원하는 대로 각자 집 알아서 한번 해봐요. 누가 아쉽나. 살기 싫으면 신랑 몸만 쏙 나가면 되겠네. 뭐 집불도 없는 게 하는 것도 없고 요구사항은 되게 많네요. 시댁에 뭐 한 게 있냐는데 그간 해오던 거 모두 완전 정지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 그리고 그간 님이 해온 게 뭔지 좀 제대로 뼈저리게 느끼게 본때를 보여줘요. 지금 누가 아쉬운데 사느니 마느니 먼저 입을 놀립니까? 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계속 살 거면 저 남편 놈 좀 뜯어고쳐요. 같이 살지 말자는 놈 식구들한테 뭐 한다고 정성을 들여요.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